안녕하세요. 메타버스와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신초등학교 교사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학교의 미래 그리고 NFT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이 지금 배경으로 재생되고 있는데 현실이 아니죠. 현실에서 어떤 가상의 이미지가 입혀진 것도 있고 순수하게 가상의 이미지도 있어요. 이렇게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현실 세계처럼 만남, 문화, 여가, 쇼핑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은 아니고 또 다른 가상 세계인데 그 세계가 마치 현실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아리송할 텐데요. 그건 게임이 아니야? 그런 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새로운 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어떤 점이 다르고 학생들에게는 이런 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MBC 뉴스를 하나 볼 텐데요. 이 뉴스의 내용에서 요즘 아이들이 방금 말한 메타버스란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 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회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mem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 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 받기. 오, 제니. 오,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을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원에서 나는 순천향대학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잠깐 들어갔다 나온 세상 아니면 가상의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예처럼 친구도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친구들 과제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또 심지어는 연예인을 만나러 가는데도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님들이 자주 보시는 학생들 이제 자녀분들 하는 컴퓨터나 인터넷 어디 들어간지 보면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앱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와의 약속을 전화나 아니면은 뭐 문자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만나요. 우리 3시까지 어디서 어느 월드에서 만나자, 어느 맵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 됐습니다. 부모님이나 저같이 기성세대들한테는 전화나 아니면 문자가 더 편하지만 아이들에게 메타버스는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자연스러운 소통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출시한 모든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전환해서 출시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메타 그리고 구글의 무회사죠. 구글인 알파벳 그리고 MS, 애플, 아마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인들이 매일같이 쓰는 인터넷, 핸드폰, 소셜,
클라우드 서비스, 태블릿 이런 모든 산업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메타버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핸드폰 썼던 기능들을 메타버스에서 쓰고 윈도우처럼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썼던 것을 메타버스에서 사용하고 쇼핑몰,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쿠팡 같은 같은 것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나온 지 한 10년쯤 되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가 출현하고 나서 이제 5년 뒤, 10년 뒤 그 세상은 지금과 훨씬 다른 메타버스 중심의 세상이 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학부모님들도 메타버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10살, 뭐 13살 이렇게 초등학생 연령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성인에 대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20살쯤 됐을 때는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메타버스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10년 뒤의 세상이 진짜 우리 자녀분들의 미래에 경험할 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 시대에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학부모님들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아무리 봐도 이게 현실을 대체하거나 거기 몰입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게임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술 때문인데요. 지금 대부분 가정에 보급된 기기들은 디지털 기기들은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기예요. 그러니까 PC 기반의 메타버스가 많이 집에 있는 기기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PC 기반의 메타버스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해왔던 웹서핑 아니면은 뭐 컴퓨터 모니터로 한글 타자 연습하듯이 한글 타자 친다든지 기존의 경험을 많이 벗어나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 키보드로 사람을 만나러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지금 부모님들이 저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 화면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액정 속에 녹화된 이런 영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3인칭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그 메타버스 경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만남과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그 방향성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노트북은 다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앞으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기에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PC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메타버스인데요. 제비라고 하는 로블록스 아니면은 뭐 제페토, 게더타운 같이 생긴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컴퓨터만 있으면은 인터넷만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여서 친구를 만나고 어떤 뭐 문제도 풀고 배우기도 하고 뭐 영상도 함께 보고 집에도 놀러 가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래픽이죠. 아까 전에 그 예시에도 나왔지만 싸이월드 우리 기억나죠? 싸이월드 미니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조그만 미니미들이 있죠. 이 미니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자기 방 꾸미고 뭐 도토리 사가지고 방 꾸미고 했던 기억들 나시죠? 맞습니다. 약간 옛날에 싸이월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픽은 조금 떨어지고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실제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메타버스는 지금 수업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학생들이 친구를 만날 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가 와야
앞서 얘기했던 정말로 현실의 대부분을 대체할 학생들이 미래에 경험할 그런 메타버스가 되겠죠. 제가 XR을 활용한 메타버스 사례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XR은 VR, AR, MR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몰입형 기술을 통칭해서 X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X 글자에는 뭐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공유가 지금 네 이렇게 되겠죠. 지금 XR이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몰입형 기술을 XR이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R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미래의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는 방금 왼쪽에 싸이월드 같은 메타버스고요. 실제 세상을 바꿀 메타버스는 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안경 같은 걸 하나 쓰면요. 고글이나 안경 같은 거 쓰면은 현실 세계에 친구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컴퓨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을 사무실이나 아니면 미술실이나 아니면은 박물관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아예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골프를 칠 수도 있어요. 사무실도 집 안에 불러올 수가 있고요. 지금 현실과 가상과의 경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방법의 협업, 새로운 방법의 업무, 네, 새로운 경험에 이렇게 현실과 비슷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미래의 메타버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액정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메타버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안경을 쓰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내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생생하게 그 장소에 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이제 미래의 메타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이 X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당장의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성회됐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메타버스를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아가서 학생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미래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XR을 활용한 메타버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XR이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또 이 기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자주 쓰이는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먼저 VR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딱 쓰면은 내 주변의 시야가 모두 가상현실로 변해요. 저는 지금 방에 있지만 가상 세계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내 방이 밀림이 되고 없던 공룡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라고 하는 옛날에 페이스북이라고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선언을 하고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요. 이 메타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 VR입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아예 내 방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친구랑 뛰어놀기도 하고 우주도 가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당연히 공부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자, 영화를 보면은 아바타나 아니면은 레드 플레이어 아니면은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접속을 하면은 완전히 그 세상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실제 사람이 그 세계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현실 세상에서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기술이 있고요. 이게 바로 VR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이제 완전히 가상 세계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V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AR 기술인데요. 현실 세계의 가상 이미지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으로 어디를 특정 장면을 비추면은 거기에 갑자기 포켓몬스터가 뜬다든지 아니면 가구가 배치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배경은 현실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상의 이미지 혹은 정보들이 뜨는 것을 우리는 AR 기술이라고 합니다. Augmented Reality해서 뭔가가 현실에서 뭔가 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바타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가상현실처럼 완전히 몰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 소파에 동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막 확 융합이 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예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험들은 의미가 있지만 갑자기 우리 집이 갑자기 우주선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것을 벗기 전까지는 내가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A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한 유리 글래스나 고글을 쓰면은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오고 아니면 친척이 놀러 와는데 그 와중에 내가 친척들과 나 사이에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그래픽이나 어떤 동영상을 틀어서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정보를 교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애플에서 추구하는 다음은 AR입니다. 기술입니다. 번역하면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의 어느 장면 혹은 공간을 볼 때 실제로는 자, 실제 이 AR 기술은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뷰티 필터이잖아요. 얼굴에서 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은 100% 가상, AR은 현실 50, 가상 50인 셈이죠. 특히 AR 기술은 각종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입으면 눈앞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출력되는 것이라든지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들이 특수 안경을 쓰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모두 AR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적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스카우터가 있겠네요. AR 콘텐츠는 생각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VR과 마찬가지로 게임에 좀 적극적으로 먼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게임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자,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이 있죠. 강타했던 포켓몬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 이런 식으로 또 기술이 있고요. AR 기술은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은 아니고 현실에 기반을 둔 가상이고요. 애플에서 이제 내년 4월 정도에 출시 예정인 뭐 애플 글라스라고 이제 가칭이 붙었는데 애플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메타버스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은 이제 그 앞에 나왔던 VR 기술과 AR 기술을 적절히 섞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반 그리고 가상반의 AR도 아닌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 가상의 배경도 들어오고 가상의 캐릭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공간은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보면 풀을 뒤에 그 소파에만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의 소파 부분만 그 높이에 맞춰서 풀이 수북히 자라고 있는 거고요. 천장과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천장과 바닥이 밀림의 그 나뭇잎과 잔디가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빈 공간에는 또 공룡이 나오고 그래서 AR과 MR의 장점을 모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MR이고요. 이 MR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윈도우를 만든 기업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도 잠깐 볼게요. 시리즈와 구글, 알리바바, 퀄컴이 투자한 스타트업인 매직리프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홀로렌즈2의 이 시연 영상을 보시면 AR과 MR의 차이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의사가 가상 수술을 할 때 MR 기기인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현실의 수술대에 비해 가상 환자의 몸이 나오고 이를 해부하는 모션을 취하면 몸이 벌어지면서 내부의 장기와 혈관까지 모두 가상으로 구현이 됩니다. 만약 단순한 AR이었다면 기기를 착용하고 환자를 바라봤을 때 환자의 신상 정보가 뜨거나 아니면 장기의 이름 정도가 출력되는데 그쳤겠죠. 매직리프의 경우엔 학교 체육관에 고래가 뛰어노는 것을 자, 유명한 영상이죠. 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MR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정작 기기의 판매 대수는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MR은 지금 제일 딱 듣기만 해도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제일 비쌉니다. 네, 보통 VR, AR 이제 기계들이 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위아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면은 저는 MR 기계들은 막 500만 원까지도 가는 기술 기기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VR이든 AR이든 MR 중에 그런 적절한 기술로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학생들 역시 몇 년 뒤에는 저렇게 강당에서 뭐 고래쇼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실에서 우주선을 불러온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나 수업 자료를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의사가 MR 글라스를 쓰고 수술한 것처럼 학생들은 미래에 메타버스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책임감 있게 메타버스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도 이제 중요한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XR은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AR 기술, VR 기술, MR 기술을 모두 통칭해서 그냥 확장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X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R하고 MR하고도 조금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VR 요소도 있는데 MR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Extended Reality 그래서 확장 현실이다. AR, VR, MR 모두 우리의 삶에 그런 정보를 더 많게 확장해 줬잖아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확장 현실이다 해가지고 익스텐드 리얼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R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면은 몰입형 메타버스 기술, 몰입형 그러니까 이런 헤드셋을 쓰거나 안경이나 고글 쓰고 뭔가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내게 해주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확장 현실 중에서도 AR에서 VR로 갈수록 점점 더 가상으로 많이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실에 제일 가까운 거는 증강현실 AR이고요. 제일 먼 것은 VR이고요. 그 중간 정도가 MR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 현실에서도 현실에 가까운 메타버스냐, 현실에 기반을 많이 둔 메타버스냐, 아니면 완전히 몰입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주는 몰입형 기술이냐에 따라서 AR이나 VR이 이제 우리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메타버스를 또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터넷. 우린 지금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얻고, 여가도 즐기고, 영화 감상도 합니다. 이제 이 인터넷은 이제 이렇게 2차원적인 이런 모니터로 봤잖아요. 이 인터넷 경험이 이제 더 좋은 기술로 이전된 것을 메타버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한번 설명을 볼게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우리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아바타와 가상현실 게임 속 세상,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부는 맞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일부고, 진짜 메타버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두가 안경 하나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렌즈가 나오거나 헤드셋을 쓰면서 내 일상 속에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메타버스가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특별하고 막 엄청난 신기술이고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메타버스는 이제는 그냥 신기술인데 어떤 거에 관한 신기술이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쓰고 있는 경험 있잖아요. 이 인터넷 쓰는 경험이 더 발전돼서 이제는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에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봤잖아요. 이제는 안경만 쓰면은 안경에서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띄워주기도 하고 내 옆에 빈자리에 친구를 불러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어두운 곳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전에는 내가 프랑스의 에펠탑 보고 싶은데 검색해서 모니터로 봤잖아요. 이제는 안경 하나 쓰고 에펠탑으로 데려다 주면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에펠탑으로 변하는 마치 내가 순간이동해서 프랑스 파리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차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역할을 메타버스가 대체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 삶이 많이 바뀌겠죠.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만남 방식, 연결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겠죠. 우린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이전 세상과 인터넷 이후 세상도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존의 우리 삶을 바꿨던 것이 통째로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경 하나 쓰고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정보도 얻고 그런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타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미래 메타버스 모습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영상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학생들은 몇 년 안 혹은 뭐 5년 안, 뭐 10년 뒤에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이름 바꾼 메타의 이제 CEO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업무를 보는 것도 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메타버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것을 이제 1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탑골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랑 탑골을 칩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고 네,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앞에 이렇게 나왔듯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도 멀리 떨어진 사람을 마치 내 눈앞에서 생생히 보듯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것도 이제는 거기에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술이 발전한 거죠. 자, 자신의 아바타로 사람도 만나고 소셜 활동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채팅하고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직접 아바타로 친구들을 만나서 농담도 하고 같이 음악 감상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아바타로 만날 수도 있고 현실 모습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기술이 정말 초창기예요. 그런데 벌써 초창기인데도 이렇게 완전 실물 아바타로 가상세계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어요. 조금 가격이 비싸서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기술 사용에 대한 그런 컴퓨터 파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기술적으로는 우리 영화 속 세상처럼 실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의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눈동자 아니면은 눈, 코, 입의 이런 표정까지 그대로 실제 나와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거 뭐 게임 속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랑 거의 비슷한 세상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뭐 14까지 나왔잖아요. 갤럭시도 22까지 나왔죠. 지금 13번째, 14번째 그 스마트폰들이 매년 신제품이 나오고 진화를 하면서 기술이 상상도 했었을 만큼 좋아지고 정교해지고 사실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유용하게 변했죠. 지금 메타퀘스트라고 하는 이 몰입형 기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버전이 2예요. 고작 버전이 2입니다. 버전이 2인데도 굉장히 현실감이 있거든요. 메타퀘스트가 10, 메타퀘스트 말고 다른 뭐 피코가 15가 나오고 애플 글래스 20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몰입되는 이런 가상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서 나왔던 것처럼 친구 만나고 농구하고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는 거를 굳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 차표를 끊고 교통체증을 뚫고 나가서 거기에 가서 줄을 서서 티켓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집에서 안경을 쓰고 진짜 그 박물관을 가는 거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거기 때문이죠.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실제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박물관을 실제 가서 내가 그 원화를 눈으로 보고 거기 도슨트 설명도 듣고 박물관 갈 때 친구 만나서 내가 대화하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가상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디지털 파일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그게 아무리 정교한다고 한들 가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요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This lecture hall will be made of code, and though they're virtual students, what they'll learn together is real. A surgeon will be able to 자, 비록 이 학생들이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로 이루어진 강의실에서 공부하지만 and though they're virtual students, what they'll learn together is real. 하지만 여기 친구 두 명이서 여기 있는 분자 모형을 움직이면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있죠. 이 경험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거는 가상 세계고 디지털 세계고 코드로 이루어진 가짜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세계, 가짜라기보다는 가상에 가깝겠죠. 가상의 세계지만 거기서 내가 친구랑 대화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헤드셋 벗어도 나는 친구와 지금 함께 공부한 경험이 나한테 남는 거예요. 이 경험은 진짜가 되겠죠. A surgeon will be able to practice as many times as needed in the metaverse before laying her hands on a real patient. 자, 방금 의사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메타버스에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손의 정교한 움직임까지 실제 환자가 누워있다 생각을 하고 실제 연습을 해요. 그 미세한 손동작까지. 자, 그런데 이 의사에게 이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수술 연습이 도움이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연습을 했고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는 진짜 환자가 아니었고 내 연습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졌지만 내가 이 메타버스 기계를 벗고 나서도 나는 수술에 대한 연습을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 내가 수술을 할 때 도움을 내가 이런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는 뜻이죠. Being able to explore a spacecraft is one thing, but the metaverse will let us go farther than any rocket can take us. In the future, students will be able to take a field trip to ancient Rome. 자, 머지않아서 몇 년 안으로 혹은 수년 안으로 학생들이 로마 시대로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로 체험학습을 가는 거예요. 체험학습 가가지고 막 세종대왕님도 만나고 이순신 장군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나라였고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그 장소에 마치 간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그리고 나서 현실로 옵니다. 이 학생들한테 그 조선시대에 갔던 기억에 거기는 메타버스였고 우리 현실에 있으니까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메타버스로 과거형을 해서 거기서 보고도 듣고 느끼고 친구랑 대화하고 연구한 것들은 메타버스를 벗고 나서도 메타버스에 나와서도 실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생생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짜 타임머신 타고 물리적으로 과거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을 만나고 친구랑 대화를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역시 우리에게 실제 경험을 준다는 거죠. And young artists can learn from a masterpiece. Farmers will one day use augmented reality to help ensure the best yields. And urban planners will be able to model traffic solutions to help decrease. 자, 여러 가지 So 업무라든지 while the metaverse 환경. will be virtual, the impact will be real. 자, 마지막 문구였죠. 네. 메타버스가 비록 가상세계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진짜이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상의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이런 게 우리 삶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발자국이나 이런 행동들은
이제 우리 삶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친구도 만나고,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현실 삶의 확장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이제 차세대 인터넷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난 사람들, 메타버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메타버스에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들이 실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제 인재들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 시대에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쯤이면은 이제 더 나이가 많아지고 또 우리는 아직 메타버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성세대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메타버스가 시작될 때 새로운 성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메타버스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사실적이고 유용해졌을 때 그때 같이 메타버스와 살아갈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단순히 뭐 게임 속 세상 아니면 디지털 세상, 허구 세상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미래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유용한 기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 역시 이제 자신의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소통하는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사례는 조금 뒤에 NFT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NFT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학생들에게 쓰이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을 조금씩 몇 시점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메타버스 기술은 많이 발전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굉장히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다 VR 고글을 쓰고 완벽한 가상 공간에 교실에 들어와서 저랑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말이죠. 이제 아바타로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대중적인 수업 방식이 될 거예요. 저 안에서 과외 수업하듯이 1대1 수업도 일어나고요. 학원 수업도 할 수 있고요. 전문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게 지금 보기에는 실감이 안 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이렇게 눈으로 모니터로 보는 거랑 완전 저 세상에 들어간 거랑은 몰입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 있는 그래픽들이 지금은 저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책상, 실제 사람 얼굴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그런 그래픽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나 아니면은 토론 수업, 상담 수업, 인터뷰 수업 이런 것도 메타버스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코딩 수업, 인공지능 수업도 할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코딩한 이런 결과들을 실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모니터로 볼 때는 내가 여기다 빌딩을 짓고 여기서 뭐 주인공이 움직이고 이런 코딩을 했어요. 이걸 보는 게 실제 내가 구현한 거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평면에 나타있는 모니터에 있는 걸 3인칭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코딩한 결과를 갖다가 실제 그 세상을 구축해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감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오로라를 보러 그리고 펭귄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자, 학생들이 공부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연보호를 위한 어떤 활동인데요. 자연보호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뭐 펭귄 모습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몰입형 그런 기계를 쓰고 아예 메타버스에서 등반을 해서 이렇게 펭귄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가상공간에서 보는 요만큼의 시점이 그대로 녹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네모나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360도로 제가 저기 오로라가 있는 펭귄 군락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그냥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펭귄 보러 간 거예요. 저 극지방에. 극지방에 가서 오로라도 있고 펭귄들이 귀엽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가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정말로 가인 듯한 난급 체험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학습 자료나 아니면 어떤 직업 체험을 할 때도 메타버스에서 직업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는 곳, 극지방이나 아니면 달 탐사, 아니면은 뭐 바닷속, 아니면은 어디 외국의 어떤 박물관 이런 데를 실제 간 것처럼 우리 집에서 편하게 방문해서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세계 여행 같은 거, 세계 역사, 문화 장소 같은 것도 메타버스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학생들하고 지금 다 실제 학생들하고 메타버스에서 수업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선생님 예전 3년 선생님 자, 지금 학생들이랑 같이 인도의 타지마할로 지금 여행 간 거예요. 학생들이 같이 이 장소에 가서 둘러보는 거가 똑같아요. 저랑 같이. 제가 이동한 장소에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뭐 해외여행도 뭐 랜선 해외여행 이런 거 많잖아요. 학생들도 체험학습 가는데 랜선 체험학습 갈 수 있죠. 하지만 랜선 체험학습이 아니라 랜선 체험학습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카메라 들고 실시간 중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유튜브 보는 정도의 경험이에요.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체험학습을 가면은 그런 3인칭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1인칭이에요. 내가 그냥 여기 타지마할 가고 내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장소에 많이 갔어요. 어디 뭐 스위스에 가기도 하고 얘들아 진짜 여기 뭐 바닷가도 가고 홍콩 번화가도 가고 유럽의 성도 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그치 딱 월드컵 시작하는데 월드컵 경기장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 우리가 실제 갈 수 있는 기술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에 또 많은 자료, 유용한 자료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산 지난주 수업에 화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화산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화산이 그렇게 얼마나 이제 막 웅장하고 얼마나 이게 막 열기가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VR로 화산 터지는 그런 장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해서 이제 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이 화산 무섭다고 화산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막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화산 터지는 거 앞에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학생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에도 얼마든지 메타버스가 실감나게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미술 같은 거 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예술에 소질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미술의 장르에 메타버스 미술가가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학생들이 현실 세계의 붓과 팔레트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있는 붓과 메타버스에 있는 특수 효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눈사람을 협동으로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발휘할 때 이 메타버스에 있는 예술 창작 도구로 학생들의 꿈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유망해지겠죠.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곳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미술관에 가듯이 메타버스 미술관에 가서 예술 작품을 보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에 어울릴 만한 그런 미술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교육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강조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제일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초등학생들이에요. 이게 조금 저도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뭐 초딩 같다 뭐 초딩이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혹은 우리 메타버스 이전에 디지털 세상에서도 뭐 인터넷 게시판 유행하거나 아니면 채팅 이런 거 유행했던 시대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많았어요. 그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게시판 활용, 댓글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 가르쳤다면 만약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자기 마음대로 쓰기 전에
학교에서 아니 부모님이 스마트폰 예절에 대해서 먼저 잘 알려줬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 그렇게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불링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어린이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생활도 하고 언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세상에 대한 이런 윤리교육, 그러니까 도덕교육, 그리고 예절교육, 그런 교육들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고 부모님들도 강조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채팅할 때, 온라인 게시판에 댓글 달 때 그런 윤리나 규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은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이 예절과 규범에 대해서 알지만 학생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디지털 윤리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 그러니까 내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을 어떻게 받으며 거기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범을 지켜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메타버스가 현실과 구분이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 하나 쓰고 친구를 만나고, 안경 하나 쓰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앞에 이걸 메타버스 이용해서 뭐 공부도 하고 미술작품 전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에서 예절 바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규범을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메타버스를 학생들이 쓸 때 그거를 무작정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에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메타버스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안 올 것 같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나왔던 세계 5대 기업, 그러니까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드는 빅테크 기업, 뭐 메타, 아마존, MS,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수많은 것들이 메타버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메타버스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시킬게요 한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사는 미래에는 모든 것이 메타버스 서비스로 이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예절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존중을 주고받는지를 교육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왜냐? 메타버스에 모르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세상에 안 올 거라면은 우리가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오게 되고 누구나 사용해야 될 기술이라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위험할수록 그것을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위험할수록 메타버스에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을 또 이 메타버스를 안에 경험시켜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는 메타버스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광장이거든요. 지금 여기 4명 정도만 우리 반 친구들이고 나머지 또 대여섯 명은 아예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막 영어로 막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이 메타버스를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경험해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물론 지금은 약간 완전히 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유심히 보시면서 예절 바르고 책임감 있고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고 그런 규범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아예 몰입형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 우리가 VR기기나 AR기기가 있어서
정말 몰입형 메타버스, 미래 메타버스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럼 많이 체험도 시켜주면서 아, 미래에는 여기서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교류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뭐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 서로 존중받고 여기서 정말 현실 세계처럼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메타버스는 결국 점점 더 현실처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2탄입니다. 메타퀘스트 2탄. 메타퀘스트 2가 그 정도 기술이고요. 이게 메타퀘스트 5, 메타퀘스트 10, 애플 AR, 뭐 15 이렇게 되면은 점점 현실과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될 거예요. 저 그래픽에 대한 아니면 몰입감에 대한 아니면 저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쓰고 들어가는데 현실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이제는 저런 몰입형 기술 쓰면은 그냥 아바타 세상 속에 들어갔다 이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저 가상 공간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이 나쁜 사람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거는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그런 규범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태도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쓰게 하고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배울 만한 기술은 아직 기회가 많이 없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태도로 그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결국 사람이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하면 뭔가 새로운 거, 막 엄청난 거, 뭐 우주선 타고 외계 만난 것 마냥 불가능한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메타버스는 그냥 단순한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미래에 사용되는 신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메타버스를 마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도 마음껏 하고 거기 막 엄청난 곳이래. 거기 막 총 막 뿅뿅 쓸 수도 있고 로켓 타고 뭐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대 하면은 정말 무분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냥 똑같은 삶처럼 보여지는 가상의 어떤 세계인데 그거는 그냥 기술이야.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게임 속 세상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아니면 구글 검색하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은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고스란히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인칭으로 내가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정보도 만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마트의 장을 보고 싶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보잖아요. 그림으로. 이제는 안경 쓰고 마트에 갑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혹은 정말 실제 마트랑 똑같은 가상 공간이 나타나고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물건 결제하면은 바로 결제해서 거기 있는 실제 있는 점원한테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저 몇 ton 몇 ton인데 여기로 배송해 주세요 하면은 실제 점원이 배송을 오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우리가 실제 물건도 고기가 색깔이 오늘은 빨간색이니까 좋네. 과일이 싱싱하네 하는 거를 실제처럼 보고 그 실제 구매한 것이 우리 집에 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텐데 거기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그런 자신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메타버스 세상에 왔는데 또 역시 초등 댓글러들 문제다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 왔더니 성인들은 이제 메타버스에 다 적응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막 막아가지고 못 쓰다가 처음 쓰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막 장난치고 막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인터넷 댓글들 막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한 것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된 경험과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댓글로 장난을 치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잖아요. 이걸 봤을 때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사회화를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 사회 규범을 지키고 올바른 시민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메타버스 사회화를 시킨다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사회화를 시킨다면은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가 있어요. 마치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규범을 잘 지키고 사회 속에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가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 메타버스에 들어갔을 때 엄청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메타버스에 사람 만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적절한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무조건 욕하지 마라 아니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막기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게임을 아니면 메타버스를 같이 경험하면서 좋은 모습, 존중받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런 모델에 대해서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면 학생들은 아마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안에서 더 예절 바르게 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 이 연수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앱들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 앱들. 이것을 부정적이고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어차피 학생들이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될 텐데 의미 있는 일 하게 될 텐데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한 번쯤 같이 해보시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피울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더 존중받고 배려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한번 대화를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FT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메타버스 NFT 둘 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부모님들도 많이 들어봤던 일이에요. 근데 이 NFT도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세 아티티프라고 하고요. NFT로 활동해서 번 돈은 1,200만 원 정도. 실제 예술가 활동을 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SBS 뉴스에 나온 거고요.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 공책에다 다 손 작업으로 그렸어요. 가끔씩 블로그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NFT를 알게 된 뒤 그림을 NFT 아트 마켓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NFT 아트란 NFT라는 토큰에 자산 정보, 창작자, 소유자, 제작일 등을 부여해 디지털 예술작품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나 유변조가 불가해 고유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술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학생이 지금 한 거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요. 그림을 NFT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고유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고유한 나만의 어떤 소유를 인정받아서 그거를 내가 실제 그림 그려도 예술가들은 진짜 회화 작품을 그려서 외부에 이제 파는 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학생들도 자신의 그림, 자신의 창작물, 뭐 춤, 노래, 작곡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가치 수단처럼 하나의 고유한 나만의 소유물로 만들어서 이걸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NFT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NFT에서 조금 더 보자면 NFT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요 뒤에 잠깐 갔다 올게요. 요 뒤에. 이런 형태로 세상이 네. 이 블록체인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거래 내역을 아니면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중개해주는 그런 기관이 없이 이용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거래를 증명하고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을 블록체인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만약에 은행에 입금을 하면은
은행에 입금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얼마를 인출하고 얼마를 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은행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해킹당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만약에 조금 불리하게 나의 돈을 사용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이렇게 어떤 거래 정보, 예를 들면은 예금 정보를 예를 들자면 예금 정보나 돈을 인출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한 곳에다가 저장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습니다. 제가 저금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 저금했다는 것을 제 계좌에 10만 원 저금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저랑 똑같은 전자지갑을 쓰는 전자은행을 쓰는 사람들한테 다 정보를 나눠 가져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해킹이 됐어요. 그래도 나머지 999명, 예를 들면 1000명이 이용한다면 999명은 아직도 저의 올바른 거래 내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으로서 굉장히 자유롭죠. 왼쪽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사람들이 은행 한 군데다가 자신들의 예금 그리고 인출 과정, 잔고 정보를 저장을 해요. 만약에 은행에 해킹당합니다. 1000명의 그런 데이터가 다 예금 인출 정보가 다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000명이 모두 서로서로의 인출 정보를 나눠 갖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나 인출했고 이거를 서로 나눠 가져요. 1000명 중에서 몇 명까지요? 네, 5001명까지 해킹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51% 과반이 넘는 수까지 해킹을 해야만 저 은행 거래가 위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반수가 안 되면은 그 전에 해킹된 거 몇 명이나 몇십 명, 몇백 명은 그냥 해킹된 걸로 간주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세종실록 같은 거 역사실록 하면은 4번을 곳곳에다가 많이 놨잖아요. 불에 타거나 훼손되거나 외세의 침략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본에 하나가 아니면 또 정말 폭군이 있어가지고 사본에 왕이 팍 자기 잘못한 걸 지워요. 하나를 지웁니다. 그럼 뭐예요? 전국에 만약 10건이 있습니다. 한 건 지우면 뭐예요? 9건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한 건이 이제 그 잘못 쓴 거를 지운 가짜로 이제 편집한 거고 9건이 진실한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거래 내역을 전 세계 방방곳곳에다가 퍼뜨려서 그것을 서로 보관해 줍니다. 저 역시 다른 나라 방방곡곡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내역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증빙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어떤 디지털 파일에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고유 식별 정보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자체는 복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는 사실 4번과 원본에 구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코드 자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디지털 파일에 진짜나 가짜나 기능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NFT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그 블록체인 상에 서로 거래 주고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암호 토큰 혹은 화폐라고 하는 그런 전자화폐가 있어요. 그 전자화폐를 서로 대체가 가능한 전자화폐의 종류를 만든 게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화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체가 불가능한 그 전자화폐 정보를 내가 만든 특정한 파일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디지털 파일에 이 꼬리표처럼 마치 이름표처럼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대체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럼 이 디지털 파일 자체는 복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본과 사본이 똑같으니까 제 손바닥 모양은 계속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고 가치가 없죠. 누구나 사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은 이거는 갈 수 있지만 이 디지털 파일 부분 갈 수 있지만 이 NFT 부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정보들은 그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비프리라고 하는 작가명 비프리라는 분이 매일 첫 500일이라고 하는 Every day is the first 이거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때 보이세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확대하면은 이만한 큰 사이즈의 디지털 그림인데 5000일 동안 그렸던 디지털 그림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착 축소해서 이렇게 한 장에 나의 5,000일의 디지털 그림 작품을 이제 경매에 내놓습니다. 이게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잠깐만 볼게요. 이 디지털 작품의 NFT의 가치에 대해서 80억 원에 780억 원이라고 합니다. 80억 원에 자, 실시간으로 그때 경매하는 장면인데요. KBS 뉴스죠. 네, 온 가족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경매 당시 780억 원. 이제 디지털 아트도 우시죠? 눈물이 나죠. 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780억 원. 디지털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가 전환시킨 모든 창작물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 NFT를 만들면은 나의 소유란 걸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멋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해킹해서 복사해서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럼 나는 내 거라고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본 파일과 복사된 원본 파일이 차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의 원본 파일에 그 유의성을 증명해주는 NFT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붙여요. 이름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름표 붙이면은 내가 이름표 붙인 이 동영상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방금 본 비플의 작품처럼 팔거나 아니면 나만의 예술 포트폴리오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 NFT 얘기하기 위해서는 웹 1.0, 웹 2.0,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이 연관을 좀 알면 좋은데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세상이 진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나는 거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그냥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의 나와 온라인의 내가 늘 겹쳐져서 함께 존재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자, 메타버스에도 이제 나의 아바타가 오잖아요. 그 아바타가 난데 그 아바타는 디지털 파일이잖아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또 메타버스가 진짜 거기에서 그 유용한 어떤 일을 같이 일을 하려면은 진짜 나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진짜 원본 작품, 원본 미술 작품, 원본 어떤 창작물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디지털 파일에 원본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NFT가. 그러기 위해서 웹 1.0, 웹 2.0, 웹 3.0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초창기 인터넷이에요. 우리가 처음 인터넷 사용할 때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포스터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냥 글만 읽는 시대가 웹 1.0이고요. 지금이 2.0이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은 댓글을 쓰고 거기다가 영상도 올리고 내가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자, 1.0 그림은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겁니다. 정보를 보기만 하다가 이젠 정보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업로드 시키죠.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걸 어디다 맡기느냐? 유튜브에 맡겨요. 유튜브 소유가 돼요.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유튜브 소유가 돼요. 이제 유튜브 데이터가 돼서 유튜브가 마음대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 이익도 대부분 유튜브가 가져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웹 2.0의 장점이죠. 웹 3, 웹 3.0은 뭐냐? 내가 굳이 이 플랫폼 저 플랫폼에 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나야 라고 하는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접속권을 주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한 형태로 각 개인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네, 조금 전에 블록체인 얘기할 때 그 블록체인이 바로 탈중앙화인데요.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정보를 나눠 갖는 거.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제는 어떤 매체에다가 어떤 플랫폼, 유튜브나 네이버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내 데이터를 맡기고 그것을 거기서부터 이제 그 소유로 넘겨서 우리가 거기서 빌려 쓰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데이터를 내 전자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직접 데이터를 서로에게 상호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소유로. 이제 유튜브로 제가 멋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의를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웹 2.0 시대에는 유튜브에 올리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웹 3.0 시대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웹 3.0 시대가 되면은 이것을 유튜브의 소유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 전자지갑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이 정보를 서로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정보는 내 거라는 것을 서로 알리는 이제 웹 3.0 시대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내 정보가 내 거라는 거 모두에게 알려요. 그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그거 너 소유지라는 걸 서로 증명을 해주고 이 데이터의 이런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걸 만들어도 그게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는 순간 소유권이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NFT가 되면은 그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데이터 만들었는데 내 이름을 만들었어, 내 전자지갑을 만들었어, 내가 몇 년 며칠에 만들었어 하고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내가 이거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소유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교류하는 시대가 바로 웹 3.0 시대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맞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 번씩 들어보면은 나중에 또 두 번, 세 번 들을 때 이해가 되겠죠. 이제 웹 3.0 시대가 되면은 디지털 파일의 시소성과 고유성,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네 거 맞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건 대체 가능 토큰이고요. 요건 대체 불가 토큰이죠. 이래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앉아요. 우와 대박. 사인을 받고 싶은데 종이가 없어요.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인을 한 10,000원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다른 10,000원짜리랑 교환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게 돼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도 10,000원짜리는 무수히 많아요.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사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유의성과 희소성에 관한 단 하나의 10,000원짜리가 돼요. 디지털 파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 10,000원짜리 그림의 디지털 파일이 있고 오른쪽에 10,000원짜리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영원히 복제가 불가능한 사인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인이 있는 이 10,000원짜리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어떤 가치를 지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10,000원짜리라고 하니까 약간 돈에 무슨 사인한 게 무슨 돈의 가치가 어떻겠냐고 하겠지만 저 10,000원이 아니라 내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만든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렇게 원본 증명이 가능한 희소성 있는 사인을 해놓고 나머지 해놓지 않았어요. 해놓지 않은 건 무수한 복제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돈 주고 왜 삽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한 곳에다가는 저렇게 영원 불변할 사인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 파일 자체는 이동하지만 요 사인 부분은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본 중에 진본이 누구다? 요 전자지갑 어떤 특정인의 전자지갑에는 요 파일이 디지털 원본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첫 번째로 탄생한 디지털 파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본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해서 무한히 복제가 되고 무한히 모든 것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지금 게임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 나의 힘을 증명하고 나의 작품의 가치 아니 어떤 재화의 가치를 진짜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또 바로 NFT가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NFT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 증빙 기술이거든요. 원본. 그러니까 수많은 사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사하면 똑같은데. 하지만 원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서 이거 원본을 서로 증명을 해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 거 봐봐. 내 거 원본이야. 디지털 원본이야. 다른 건 다 사본인데 내 거 원본이야 하면은 이거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하나의 그런 가치 있는 가치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용성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레드 플레이어 1에서 이 주인공이 나를 증빙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정말 실감나는 메타버스 세상인데요. 이런 실감나는 메타버스 세상에 이 희소성과 고유성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현실처럼 희소성과 고유성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NF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FT 방금 이렇게 이름표를 썼다고 하는데요. 등기 권리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게 하려면은 이런 걸 적을 수가 있어요. 등기 권리증이라고 자, 블록체인, 우리 서로 정보 나눠가는 블록체인에다가 등기 권리증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나의 파일에 대한 등기 권리증. 그 건물의 소유주,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팔려갔다, 그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NFT는 이 등기 권리증과 똑같습니다. 웬 사자가 기관 볼륨을 좀 크게 할게요. 볼륨을 크게 해놓고. 자,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파일의 등기 권리증이에요. 이 작품에 해당하는 NFT가 뭐냐면, 제가 NFT 등기 권리증. 자, NFT에는 이런 정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저장된 위치, 아니면 전자지갑의 위치, 아니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 소유자, 뭐 시간들이 다 지금 기록이 돼요. 그렇죠? 저기 보시면 놓고 뭐 IPFS, 자, 뭐 주소라든지 .mp4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원본 작품이 저장돼 있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저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NFT를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저 디지털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 NFT에 고스란히 입력이 되고, 저 NFT는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복사가 되지 않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재화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있잖아요. 그 권리증으로 저쪽에 있는 어떤 재화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NFT도 마찬가지예요. 이 NFT도 디지털 세상의 어딘가에 있는 나의 원본 작품을 갖다가 거래해 줄 수 있는 등기 권리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NFT에는 이 작품이 어느 서버에, 어느 인터넷 세상의 주소에, 어느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나와 있고, 몇 년도에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만들었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뭐 이거에 대한 정보, 파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런 게 다 있는 증명서거든요. 등기 권리증 같은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NFT가 있으면은 이 인터넷에 있는 이 파일에 대한 내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원본 디지털 파일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NFT를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생들의 미래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처럼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예술 작품을 해서 이거를 사람들 대중한테 선보일 때도 NFT로 만들어서 그것을 메타버스에서 만든 사람한테 팔거나 사거나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상에도 현실처럼 원본 그리고 진품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이게 복사한 건지 다른 사람이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NFT로 만들어서 내가 나의 지갑에, 전자지갑에 갖고 있는 순간, 이거는 내가 소유한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 작품 있잖아요. 모나리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모나리자의 그런 예술성도 가치가 있지만 원본의 희소성 때문에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디지털 파일도 이제는 세상에 유일한 디지털 파일이 생깁니다. 그 가치가 예술성이 있다면, 그리고 의미가 있는 디지털 작품이라면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그립니다. 정말 우리 자녀분들은 막 천재성도 있고 창의성도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NFT를 만들면은 실제 예술가처럼 작품성을 인정받고, 그걸 갖다가 작품 활동할 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약간 이제 NFT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 조금 더 드리고, 교육적인 활용 사례를, 그리고 교육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NFT가 지금처럼 이제 뭐 뉴스에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처럼 부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NFT는 메타버스랑 똑같이 기술이에요. 이거 뭐 투기 상품, 투자 상품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투기에 빠지고, 잘 모르니까 뉴스에는 맨날 나오는데 신기술인들 사면 좋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환상을 가지고 자꾸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건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메타버스 NFT를 잘 알고 계시면은
절대로 사기나 투기에 빠지지도 않고요. 이걸 고스란히 학생들한테도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녀분들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NFT, 메타버스에 접근해서 그런 걸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온라인 예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롤모델이 되면은 학생들이 원래 온라인 세상, 메타버스 세상은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기본이구나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존중받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NFT를 정말로 적절하게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학생들은 NFT를 만나게 됐을 때 저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하고 좋은 곳을 하는 게 기본적인 NFT의 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NFT 몰라, 무서워, 아니면 이거 사기치는 거야, 투기 상품이야, 하지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NFT가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나옵니다. 모르는 상태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보겠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막 꼬임을 하겠죠. 사기를 치려고. 이거 사면 가격이 10배가 돼. 이거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게 마치 NFT의 기본, NFT의 롤모델 표준을 생각하고 그 나쁜 쪽으로만 그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사용하려면은 좋은 사례를 많이 알아야 되고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문화재 NFT, 그러니까 이 단원 신윤복, 단어 풍정에 그린 혜원 신윤복님의 작품을 갖다가 NFT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디지털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그냥 그림 파일로 하면은 누구나 복사하니까 누가 살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캡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캡처해서 우리 집 바탕화면에 깔 수 있고 출력할 수 있지만 이 NFT 발행 정보, NFT로 발생되었다는 그 기록은 복사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이 NFT를 이제 NFT로 이 작품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간송미술관에 이 NFT 이 원화가 있어요. 이 원화와 동시에 메타버스 간송미술관에서도 이 작품이 전시가 되고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미술관에 갔을 때 그냥 그림 파일 본 게 아니라 디지털 원본을 보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NFT 작품을 사면은 이 NFT 문화재를, 그러니까 문화재로 만든 이 NFT를 사면은 나 역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박물관 멤버십을 사듯이 이런 문화재를 바탕으로 만든 NFT를 구매하면은 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우리 집 메타버스, 나의 집을 메타버스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원본 혜연 신윤복 작품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야? 야, 볼래? NFT 된 거 표시돼 있지? 우리 집에는 메타버스 상의 우리 집에는 혜연 신윤복의 단어풍정 정품, 진품 걸려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적으로 한번 접근하고 싶어서 이 첫 번째 이 작품은 제 거예요. 제가 직접 이 혜연 신윤복 간송미술관에서 만든 요거를 직접 구매를 했어요. 지금 오운드바이 이주성이라는 계정에 돼 있죠. 제 전자제값 돼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타 정보, 아까 말했던 발행 정보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여기에 이렇게 언제 이 만든 곳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5살 전에 구매했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제 전자지갑에 있고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은 메타버스의 이주성 선생님 집에는 실제 이 혜원 신윤복의 그림이 걸려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재도 NFT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패션 아이템들도 이렇게 NFT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나이키에서 그리고 아디다스에서도 실제 자신들의 패션 아이템을 그 디지털 파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메타버스가 실제처럼 돌아가려면 희소성과 한정된 이런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1000개 혹은 10,000개로 이 패션 아이템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거를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죠. 그러면 만약에 무한 발행되는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후드티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은 메타버스 세계, 디지털 세계 딱 1000개만 있는 소유권이 확실한 그리고 정품을 증빙할 수 있는 이 한정된 NFT가 더 소중할까요?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이것도 막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막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서비스를 주고 있죠. 요즘에 NFT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현실처럼 확장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대중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NFT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증빙을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만 실제 현실 세계의 신발이라든지 패션 아이템, 아니면 후드티, 아니면 모자 같은 걸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덧붙여서 줍니다. NFT 자체는 메타버스에서 진본을 증빙할 수 있지만 그 메타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멤버십처럼 사용해요. 우리의 원본 나이키 NFT 신발 갖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권한을 줘서 특별한 파티에 초대한다든지 특별한 뭐 혜택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NFT 서비스들 다 이렇게 원본 증빙 디지털 파일을 준 다음에 그 원본 증빙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추가적인 할인 혜택, 선물 아니면은 이벤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NFT가 이제 나의 프로필 사진이자 나를 나타내는 일종의 프로필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제가 또 구매를 한 거고요. 저도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프로필 사진을 썼는데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도 NFT로 프로필을 올릴 수 있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인들이 이 NFT 원본 NFT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셀럽들이 BAYC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BAYC를 보유한 셀럽들의 목록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NBA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는 799. 자, 한 번쯤 들어봤을 슈퍼스타들. 주니어는 6633을 가지고 있고요. 에미넴은 905, DJ 칼리드 7380, 퓨처 4672, 팀발랜드 590. 자, 이분들이 갖고 있는 NFT 가격들이 페리스 힐튼 1294, 저스틴 비버 엄청 비쌉니다. 희소성 때문에. 903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억만장자인 마크 큐바는 1597번을, 유튜버인 로건 폴은 207과 1441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저런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NFT도 있었거든요. 그런 NFT를 가지고 자신들의 프로필 사진에 넣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세상에도 모나리자, 그러니까 현실 세계 모나리자의 희소성처럼 디지털 세계에도 희소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파일의 원본을 만들었으니까 그 원본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잖아요. 거기에도 NFT가 쓰이고요. 이제는 펭수의 이런 팽아 아니면은 연예인들의 어떤 굿즈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 만화의 한 장면 이런 것들도 다 NFT로 만들어서 디지털 세상의 유일한 원본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세계에서도 만약에 펭수가 딱 하나 입고 있는 펭수 이 옷이 있잖아요. 이거 경매라든지 아니면 판매한다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왜냐? 현실 세계에 펭수가 입고 다니는 저 펭수 저 인형 옷은 하나잖아요. 그쵸? 엄청 높을 거거든요. 펭수의 인기가 높을수록. 디지털 세상에도 이제는 이거 이렇게 펭수의 팽아 요 인사는 요게 딱 하나, 이건 이제 몇 개 더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딱 하나만 발행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원본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딱 하나 펭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현실 세계만큼 가치가 엄청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캐릭터 NFT, 이제는 이런 캐릭터들도 인형이나 이렇게 나온 것과 동시에 디지털 파일로도 나오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기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듯이, 인형을 구매하듯이 저 캐릭터 NFT 구매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SSC.com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트렌비라고 하는 명품 거래 서비스에도 하고 있는 건데요. 당당하게 들고 다녀. SSG 개런티. SSG 개런티입니다. 가품 판정 시 구매 금액의 200%를 보상해드려요. 셀러 선정도 까다롭게 A부터 Z까지 심사해줄게. 사이즈, 체인, 소재, 와우, 로고가 자, 근데 이런 명품은 체크하기 어려운 가품이 많잖아요. 체크해줄게. 근데 그 체크를 어떻게 해주냐? 완벽하게 프리미엄. 이것이 바로 SSG 개런티. 지금까지 자, 요렇게 가지고 있어? SSG 개런티는 NFT 보증서로 더 완벽하게 명품을 보증해줄게.
자, 이제는 명품을 사는데 명품 보증서 종이로 나와도 그거 똑같이 인쇄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이제 복제도 가능하고 특히 저는 종이 같은 거 인쇄 얼마든지 합니다. 정교하게 하면은 지폐도 복제해서 막 기계가 판독 못하는 그런 기술도 있는 마당인데 저런 명품 보증서는 굉장히 복제가 쉽겠죠. 또 저거를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는 더 힘들어요. 그쵸? 보증서까지 카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를 인쇄하면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NFT로 보증서를 만들어서 주면은 NFT 그 자체 발행일 시, 발행 기간 이제 SS닷컴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상품에 번호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보증서이면 이런 것이 다 써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때 NFT로 보증서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단 하나 존재하는 이 보증서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명품 보증이 내가 산 명품이 여기서 보증한 진짜 세계 유일한 복제가 되지 않은 원본 중빈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도 이거 보증서 가짜 아니에요 할 거 없이 이거 SSC.com에서 백화점에서 보내준 정품 NFT 보증서도 같이 드릴게요 하면은 내가 보내는 이 상품이 정품이라는 걸 또 손쉽게 알릴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구매한 그런 문화재 NFT 봤잖아요. 보면 거래력이 나와요. 그건 수정할 수도 없고 블록체인에 거래되니까 이게 처음에 백화점에서 만들어진 보증서고 그게 첫 번째 구매자한테 갔다가 지금 나한테 전송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서 NFT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또 학위 같은 거 우리 이제 뭐 어디 졸업증이나 상장 같은 것도 NFT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증빙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내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저희 학교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FT의 희소성과 기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가치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림에 아니 음악에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에 재능이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예술적으로 뭔가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기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이 디지털 파일의 기능성에다가 NFT 희소성을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해주는데 또 도움을 자녀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예 디지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만든 예술 작품도 있어요. 아까 비플처럼 아예 현실 세계 NFT 작품을 만든 다음에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털화 합니다. 그리고 NFT로 만들어요.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이런 예술 작품들은 훼손되거나 도난되거나 복제되는 위험이 있지만 NFT는 디지털 세계, 블록체인 세계에서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아예 원화는 태워버리고 NFT만 블록체인에 남기게 하는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NFT가 메타버스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가치만큼이나 똑같이 희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NFT를 만드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NFT를 혹시 학생이 여기서 만들어오면 그걸 잘 보관해 줍니다. 왜냐? 이제 학생들도 그 NFT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을 NFT를 만들면은 예술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아까 중학생 예술가 있잖아요. 아트티프처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학생들이 정말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꽃피우려면은 지금은 이 한정된 이 물리적인 인간관계와 이 물리적인 미술관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어디 미술관, 어느 예술 중학교, 어느 예술 고등학교, 어느 예술 대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님 밑에서 그거를 해서 어떤 미술관에 들어가야 내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수월하지. 내가 만약에 나는 재능이 있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술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나는 재능이 있지만 미술관에 내 작품을 거는 그런 단계는 못 거쳤어요. 그러면은 아쉽게도 여러분 자녀의 재능이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그냥 내 작품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그거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걸 캡처한 다음에 내가 그린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NFT로 만약에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들면은 이 만든 순간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의 전자지갑에 이걸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고 원본 소유권을 증빙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중학교 때 이런 디지털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쭉 쌓였다가 나중에 중요한 자리나 미팅 자리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입사 들어갔을 때 나의 작품의 원본 증명을 또 내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파일은 웬만한 종류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동영상 아니면은 뭐 음악 아니면은 뭐 그림 이런 파일들은 다 NF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창작 활동에 내가 일종의 특허 같은 역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원본 작품이야. 내가 만든 원본 작품이야.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특허 같은 역할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그림 그려와요. 이사 갈 때 잊어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막 훼손되거나 누렇게 변하거나 그 전에 사진을 잘 찍어서 NFT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20살 넘어서 세계를 뒤집어놓은 미술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 그 작품의 오리지널 원본이 이제 4학년 때 그린 거죠. 예를 들면은 4학년 때 그린 캐릭터를 20살 돼서 그 학생이 정말 세계를 뒤집어놓은 세계가 사랑하는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따라갔더니 4학년 때 연습생에 그린 혹은 미술생에 그린 그 캐릭터였어요. 엄청난 희소성이 있겠죠. 그게 만약에 NFT로 되어 있다면 엄청난 희소성이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냥 디지털 파일로 그냥 그려져 있다면 그거는 아무도 증명 안 해주겠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지금 그린 거 아니야? 남이 그린 거 아니야? 그 작가가 그린 거 맞아?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보통의 디지털 파일은 원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정말로 기념에 남을 만한 아니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만들었다? 그럼 사진을 찍어서 아니 녹음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NFT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으면 디지털 파일 그 자체를 NFT 파일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 NFT 파일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유튜브랑 비슷하죠. 너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 그걸 어디다 팔았는데 그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팔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만들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의 뭐 얼굴이나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게 개인정보 드러나는 것을 NFT로 만든 것은 조금 또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한번 이게 내 지갑에 있는 NFT 상태에서는 내가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팔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게 계속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작품, 자녀분의 작품 같은 건 충분히 이거는 뭐 개인정보도 없고 예술작품 인정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이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대체 불가 토큰 들어보셨을 겁니다. NFT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 시장에 뛰어드는 10대 작가들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음량 좀 키워볼게요. 잠깐 멈춤하고. 하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마땅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을 더 잘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고글을 끼고 가상현실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전시품은 지난 학기 미술 시간에 그린 자신들의 작품들. 단순히 가상현실에 구현된 것뿐만 아니라 대체불가 토큰, NFT로 만들어져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뤄지는 어엿한 미술 작품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고 동시에 예술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의 주인은 학생이잖아요. 작품의 작가라고 하는 그런 고유성을 주기 위해서 NFT를 특별히 만들어서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작품도 이제 NFT로 만들면은 디지털 원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미술 원본 작품의 예술가로서 학생들이 또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상에 이런 디지털 원화 미술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상장이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상장 같은 거 받아오면 이것도 NFT로 만들어서 부모님 보관해도 되고요. 보관하면 또 좋겠죠. 이거 몇 년 며칠에 받아온 원본 상장인데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거 이때 만들었어.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상장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림 파일로 만들었더니 손으로 만들어서 그럼 내가 만든 상장 사진 찍어서 NFT로 만들면은 그거 어떻게 학교에서 만든 거를 증빙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장이나 인증서 같은 거는 학교에서 발행해 준 게 좋아요. 공공기관이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서 학교의 직인과 아니면 학교의 어떤 공식적인 이런 행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의 상장이나 학생의 졸업 정보라든지 학력 정보 같은 게 NFT로 이제 발행이 이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상장 정보가 복제가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그 원본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걸 종이 상장 잊어버리거나 이래도 어디서든 나의 졸업 정보, 상장 정보를 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보는 어디요? 블록체인에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해킹하거나 아니면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NFT를 상장 준다 그러면은 일단 받아두세요. 일단 받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게 활성화됐을 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더 활성화되면은 종이 상장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지만 블록체인이 활성화된 시대가 오면은 블록체인에서 공식적인 발행 기간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땡땡 초등학교에서 만든 땡땡 대학교에서 만든 상장이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큰 증빙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전송하는 영상인데요. 전송하는 영상보다는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에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NFT 상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학교 공식 NFT 상장 카테고리 넘어가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만든 상장이 그러니까 뭐 개인이 만든 상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NFT 상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줬다는 게 다 증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무슨 영재원 아니면 어디 무슨 대회 아니면 어디 학교 졸업 이런 것도 NFT 인증서, NFT 졸업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의 전자지갑에 그러니까 NFT를 담을 수 있는 그 가상 지갑을 전자지갑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자지갑에 하나 잘 담으셔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주면 좋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도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NFT로 자신들의 상품 서비스를 또 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뭐 나쁜 기술 아니면 투기 기술을 볼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거는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복사품, 디지털 작품 복사품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가치가 없잖아요. 희소성이 없으니까 여러 개니까 무한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진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진본 하나를 디지털 원본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NFT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NFT가 만약에 디지털 작품이잖아요. 디지털 작품 중에서도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작품 원본, 디지털 NFT 원본은 정말로 그거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예요. 뭐 게임도 게임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투기 상품으로 많이 사람들이 막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게임,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떤 작품을 갖다가 이거 NFT니까 비싸게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전혀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얘기해줬는데 이건 그냥 디지털 원문 작품이래.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 정말로 의미 있는 디지털 파일이야? 그럼 이게 세계 유일의 디지털 파일이니까 사회 가치가 있겠지. 하지만 이게 그냥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아니면 누가 거래한지도 모르는 어떤 기술이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도 없는데 단지 NFT니까 이걸 사라고 난 그건 사지 않겠어라고 하는 책임감과 어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NFT는 원본 증빙 기술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증빙을 해주는 기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원본 증빙 기술이다 이런 걸 뭐 잘 알려줘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NFT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1시간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 40분을 넘기게 되었네요.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뭐 한 줄로 요약을 이제 너무 길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NFT와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겪게 될 미래예요. 이 미래는 우리 기성세대가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것이 현명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막고 싶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신기술이거든요. 아이들의 미래 세상의 일상이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작정 위험하다고 막을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하고 잘 안내하고 좋은 활용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